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수입산 제품에 60% 특별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요즘에 오히려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들이 급증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폭스바겐이 지금 설립 87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공장 10곳 가운데 최소 3개 공장을 폐쇄하고 수만 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독일 경제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폭스바겐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에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직서도 대신 제출해주고 퇴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처리해주는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중국이네요. 네. 요즘 미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 때문에 네. 중국 제품을 더 많이 사고 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요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트럼프의 60% 특별 관세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수입산 제품에 60% 특별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요즘에 오히려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들이 급증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10월 수출량이 2022년 7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을 만큼 이제 급증을 한 건데, 경제학자들 예상치는 전년 대비 한 5% 증가했을 거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뭐 거의 13%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이제 대미 수출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8%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당연한 흐름인데요. 예. 기존에 중국에서 물건을 떼어오던 미국 기업들이 미리 중국에서 제품을 당겨와서 재고를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 뭐 일례로 미국에 뭐 한 피부 관리 업체가 있는데, 미국 대선이 치러지던 날 트럼프의 승리로 이제 대세가 기울자 중국 거래처에 연락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1년치 재고를 주문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력을 총동원하고 그 재고를 또 보관해야 되는 장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장소에 꽉꽉 들어맞을 만큼 최대로 주문한 건데, 예. 이게 이제 주문하면 트럼프 취임 전에 이제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더라,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예. 근데 관세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뭐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예. 바로 부과되는 건 아니고 언제부터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기업들의 이런 모습들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세 인상에 필요한 법안을 완료하는데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얼마가 걸릴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빠르면 내년 2분기 또는 뭐 2026년 정도가 되어서야 이런 타격이 현실화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이러니한 모습이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앞으로 몇 달간은 오히려 중국의 수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국의 무역 흑자를 견인하는 그런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트럼프 집권 시기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IMF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한 2018년 당시에도 미국 기업들은 그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서 수입품을 늘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결과 미국의 수입이 이제 수출보다 더 많은 대중 무역 적자가 증가가 했죠. 그러나 그 다음 해인 2019년이 되어서는 다시 또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런 관세 전략이 글로벌 무역에서 전반적인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막거나 아니면 중국의 무역 흑자를 억제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미국 소비자들의 강력한 수요, 그리고 중국의 내수 약화 상황이 유지가 됐을 때는 미국 기업들은 그럼 자국 생산이 아닌 뭐 다른 곳에서 수입하는 그런 비중을 늘렸고, 또 중국도 대미 수출이 줄어든 만큼 다른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등으로 수출을 늘렸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트럼프 효과가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계속 여파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업들이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뭔가 물건 비싸게 살 것 같으니까 미리 사둔다. 그러다 보면 재고 창고 더 많이 구축해야 되고 빌려야 되고 그럴 네. 텐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뭐 구매처를 뭐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런 음. 방법이 있기는 하죠. 네. 근데 비축하는데 아무래도 돈을 쓰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망을 좀 다각화하는 게 어떤 투자 가치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 수입 증가 추세가 어떤 지금 일시적인 불안이나 조급함에서 기인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다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이미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뭐 동남아시아나 뭐 라틴 아메리카 같은 곳으로 제조 시설을 뭐 옮긴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구매처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겁니다. 뭐 적절한 대안만 찾는다면 이런 추세는 계속 지속될 전망인데 그 베인앤컴퍼니의 202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경영자의 69%가 중국에 대한 회사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2년 전에는 한 55%로 응답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크게 늘어난 정도죠. 네. 한편 품목에 따라 뭐 다르기는 한데 어떤 품목의 경우에는 중국보다 캄보디아에서 만든 제품이 더 품질이 좋고 뭐 디테일 같은 데도 조금 더 공을 들여서 훨씬 마음에 든다,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뭔가 가격이나 어떤 비즈니스 환경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중국을 대체할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죠. 네. 중국은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기업들이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거래 채널 이런 거를 잘 갖춰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환경에서 또 저렴한 비용에다가 품질도 품질까지 갖췄기 때문인데 현재로서는 뭐 당장 중국을 대체할 국가는 그리 많지 않아서 그래서 업계에서는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여전히 제조업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신 걸 보니까요. 물건 만드는데 종사하는 많은 기업인들조차도 야 이러다가 원자재 가격 아니면 중간재 가격 비싸질 것 같다. 미리 사두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얘기는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물건 가격 올릴 거야. 달리 말하면 인플레 생길 거야. 그 얘기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전망이 아무래도 많죠. 예. 우선 관세라는 것이 이제 말은 중국 제품의 뭐 60%를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수출 업체가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구입하는 그러니까 중국에 물건을 들여오는 미국 기업이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업은 이 관세를 먼저 낸 다음에 판매가에 낸 관세 비용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네. 관세 낼 비용을 미리 계산을 한 다음에 먼저 가격을 인상시키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네. 미국이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들이 이제부터 의류, 뭐 신발, 장난감, 가구, 그리고 컴퓨터와 가전제품도 있습니다. 업계 계산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40에 팔던 토스터기는 관세가 부과가 되면 뭐 48에서 $52가 되고 네. 또 뭐 $50짜리 운동화는 59에서 $64로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가가 크게 오르면 아무래도 소비가 좀 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런 전면 과세는 결국에 미국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를 다시 촉발할 거다 하면서 우려를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뭐 이 밖에 다른 대체 공급처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가 있고 또는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을 좀 늘려보려는 노력을 혹시라도 할 경우에는 또 상당한 비용이 네네. 발생하는 그런 압박이 있겠죠. 근데 이 비용은 기업이 감당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또 한간에는 뭐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부담하겠다, 뭐 감세해주겠다 하지만 뭐 이게는 좋은 대안이 아니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경제 어렵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고 저도 뭐 그런 내용들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독일의 경제 모델 자체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도 나오네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경제 어렵다
없다는 얘기는 뭐 하루 이틀 나온 네.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뭐 이제는 정말 경제 성장 모델인 제조업 자체가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현재 독일의 내년 산업 생산에서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없어요. 다 성장 예상치를 낮추거나 네.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독일의 그 폭스바겐 위기가요. 독일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예이기도 한데 네. 폭스바겐이 지금 설립 87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공장 10곳 가운데 최소 3개 공장을 폐쇄하고 또 수만 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독일 그 자동차 왕국의 자존심이었던 곳이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사실 중국은 독일에게 있어서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출 대상국이었지 경쟁하는 국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화학 제품, 뭐 정밀 엔지니어링 이런 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독일 제품을 수입하던 중국이 전기차 개발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관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네. 폭스바겐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에서 더 이상 독일 차가 팔리지 않게 되면서 또 점유율을 역전당하게 되죠. 독일 자동차 산업이 이제 좀 아무래도 전통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가 전기차 전환에 또 한 발 늦어진 탓이기도 합니다. 다들 그 한창 전기차의 전환 붐이 일었을 때 BMW가 뭐라 그랬었냐면 그 당시에 아니다. 내연기관 더 갈 거다. 내연기관차가 더 지속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엔진 개발을 하겠다. 이런 고집을 부렸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밀리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이거를 혁신의 부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또 하나는 또 에너지, 노동 비용의 증가도 있습니다. 뭐 독일 공장들의 생산이 또 충분하지 않게 되고 경쟁사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동차는 안 팔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근데요. 독일 경제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폭스바겐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혁신의 부재, 에너지와 노동 비용의 증가,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변화 이 세 가지가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일 먼저 제가 미루어 짐작이 쉽게 되는 부분은 에너지 비용 올라갔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 러우 전쟁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2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그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의 제재에 대한 맞불 조치로 이제 천연가스 공급 그럼 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때 독일도 그래라. 우리도 너희한테 의존 안 해. 이렇게 했었죠. 근데 문제는 이때 독일이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를 그 마지막 3개까지 다 폐쇄를 하고 예.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어떤 발판으로 삼아보자 이때를. 오히려. 네, 그런 가속화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 비용이 당장 높아진 겁니다. 독일은 우리처럼 또 제조업 중심이고 자동차나 뭐 화학처럼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그 독일 안에서 공장을 돌려서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 독일의 바스프라는 그 화학회사가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독일 본사에서는 뭐 암모니아 생산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옮기겠다 하고 직원도 수천 명 해고한 바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에너지 비용 올라간 건 저희가 쉽게 어느 정도 미뤄 짐작을 했는데 아까 앞서서 혁신이 유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거는 뭔가요? 이게 혁신의 부재, 이게 주요한 원인 중에 또 하나인 게 예. 독일은 마지막으로 성공을 거둔 대형 스타트업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네. 1972년이에요. 1972년이요? 1972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 마지막이었어요. 예. 그 이후에 성공한 스타트업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독일이요 에스토니아보다 60배 이상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니콘 기업의 수는 에스토니아보다 15배에 불과해요. 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독일에는 오래된 기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독일은요 미텔스탠드라고 불리는 그 중소기업이 독일 기업의 거의 뭐 99%를 차지합니다. 네. 이들이
독일 일자리의 60% 가까이를 제공하고요. 독일 전체 수출의 한 32%만 대기업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뭐 기계, 자동차 부품, 뭐 화학, 전기 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성과에 집중하거나 이제 조급해하지 않고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느긋하게 네. 견고하게 제조업 중심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미텔스탠드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들이 계속 도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랜 시간 유지해 오면서 뭐 기업이나 은행, 정치인 간의 그런 우호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100년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보통 드세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분야에서 이제 확실히 자리매김한 회사. 네. 뭐, 그 회사 굉장히 경영 잘했나 보다. 네. 뭐 엄청 규모도 커졌겠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100년 된 노포 맛집을 생각하면 딱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맛있고 실력은 있지만 사실 네. 그런 가게들은 가족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네. 규모를 확장하지 않고 딱 그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그렇죠.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규모가 작은 곳들이 대부분인데 독일에는 이런 노포 같은 기업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은 1950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상장 기업들 중에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요, 이런 기업들이 50%에 불과해요. 그거에 비해서는 매우 높죠. 예. 그래서 매년 새로 창업되는 비중도 미국은 전체 기업의 8%지만 독일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기업이 자꾸 생기고 경쟁하다가 죽고 그리고 다시 또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성장하고 이렇게 된 반면에 독일은 잘 망하지 않고 예. 오래는 가는데 혁신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좀 비유를 하자면 네. 아이폰이라는 그런 스마트폰의 혁신이 없고 계속 튼튼한 피처폰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 네. 확 비유하시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어찌 보면 독일에서는 그런 경쟁력 가지고 여기는 왔으나 이렇게 변화가 빠른 시기에는 그런 독일 경제 생태계가 좀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모습이 돼버렸네요. 네. 그런데 경제가 잘 발달하려면 정치권 안정도 중요한데 요즘 독일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 좀 불안불안하다고 들었는데. 네, 불안불안하다가 좀 이제 나아졌어요? 터졌어요. 독일이 그 단일 정당이 아닌 연합 정당으로 구성된 그 연립 정부였거든요. 예. 근데 이달 초에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재무장관을 해임을 하면서 이 연립 정부가 붕괴가 됐습니다. 아하. 예, 정부에 대한 또 이제 신뢰가 또 무너지면서 그러면 빨리 다시 조기 총선해라 이런 압박이 나왔고요. 결국에 원래 예정이었던 내년 9월 총선을 2월로 앞당겨가지고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긴 정당이 이제 새로운 총리가 또 나오는 건데 네. 그 전에는 조기 총선을 위한 절차 중에 하나로 12월 중순쯤에 울라프 숄츠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부결이 돼야 정당들이 이제 조기 총선 준비에 돌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제 신임 못 받고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군요. 내년에도 독일 경제는 정말 만만치 않겠구나. 아유, 뭐 우리나라도 좀 우리 걱정도 해야겠지만 독일도 해결해야 될 게 많겠네요. 자, 다른 얘기 하나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거 되게 들으면서 웃었는데 일본에서는 최근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대신 사직서를 내주는 대행업체가 생겼다. 네. 야, 이건 좀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사표를 받는 입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좀 그런데요. 그럴 수 있어요. 또 받는 분, 고용하는 분의 입장에서. 그래도 2년이었는데. 걔는 2년이라고 생각 안 했으려나? 네.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 일본에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직장 상사에게 이제 대신 연락을 해주고 사직서도 대신 제출해주고 퇴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처리해주는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예. 뭐 한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20만 원 남짓 지불을 하면 이걸 다 해주는 건데요. 네. 일본 고용정보업체 통계에 따르면 일본 내 근로자 6명 가운데 1명은 이 같은 퇴사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회사가 등장하게 된 건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 근무 환경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의 잦은 이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제 회사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그런 문화 있죠. 내가 한번 들어가면 이건 평생 직장이다. 그만두면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오랜 관념을 지닌 곳들이 많고 그리고 상사들도 직원이 이제 사직 의향을 밝히면 내가 잘 리더를 못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회사 생활에 불편함을 줘서 이런 건가 하면서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퇴사 과정에서 사표 수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뭐 직접 후임자 찾아오면 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억압을 하거나 이런 네.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네. 실제로 설문에서도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이유 가운데 40%가 고용주가 퇴사를 막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예. 또 나머지 30%는 근무 환경으로 인해 퇴사 의향을 전달할 수 없다. 라고 하고 25%는 회사가 나쁜 반응을 보일까봐 걱정이 돼서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초과 근무, 저임금, 뭐 언어폭력, 성희롱 이런 다른 이유도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 많은 거는 저도 동의하겠어요. 만약에 네. 진짜 뭐 언어 폭력을 당했던 상사가 있다 그러면 직접 보기 싫겠죠. 그냥 사표 딱 던지고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네. 그럴 텐데 그 앞서 말해 주셨던 세 가지 사항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하여튼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과거보다 더 빨리 회사를 옮기려는 성향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고하게 되면서 직장에 대한 태도가 일본에서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본 노동부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의 30%는 3년 이내에 직장을 떠난다고 네. 합니다. 단기 계약으로 고용이 되고 해보니까 맞지 않는데 하면서 한 달 이후에 사직서를 내는 사람도 이런 업체를 이용하는 건데 과거에는 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림이죠. 근데 굳이 하나 더 추가를 해보자면 네. 이제 또 일본인들의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일본 언론에 실린 이 퇴사 대행 업체 대표의 인터뷰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일본인들은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 과정이 좀 상대적으로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문화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조금 이제 듣기 싫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예, 예.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렇게 좀 예. 주저하거나 예. 폐해를 끼친다라는 것에 조금 맞아요. 예, 그런 싫어하죠. 성향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하긴 그런 성향 생각해 보면 직장 상사가 왜 그러나 더 다니게 하면 또 거절하기 또 애매해서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그럴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전 세계 상황 오늘도 또 잘 업데이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